欢迎来到沪江朗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5급 과제 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9과 총복습 3 정리해봅시다 편입니다. 과제 찬반 토론을 해봅시다. 다음과 같은 환경보호의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례 1. 채식으로 지구를 살리세요. 인간과 동물과 지구를 죽이는 육식은 그만, 건강한 채식하세요. 육식으로 인해 수많은 동물이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웰빙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례 1은 채식주의에 대한 사례들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2입니다. 거지가 아니라 프리건족입니다. 환경 지키자. 야채빵 주어 한 끼 식사. 대부분이 중산층 고학력자. 일 적게 자발적 실업 선택. 자, 사례 2는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바로 프리건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발적 실업 선택이라고 했죠?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면서 의식주를 쓰레기로 해결하는 사람들을 우리 프리건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례 3 볼게요. 유명 제품 안 쓰고 1년 살아보니 재래시장서 쇼핑하고 TV, DVD 시청도 끊어 살 빠지고 은행 계좌 흑자로 환경운동가 다 돼. 사례 3 같은 경우 사례 1의 채식주의나 사례 2의 프리건족과 같이 엄청난 사회의 반향은 아니고요. 하나의 일종의 캠페인입니다. 역시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또 환경보호 차원에서 나온 캠페인인데요. 자, 사실 우리 이거 사례들 살펴봤을 때 토론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환경운동 차원에서는 세 가지 모두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9단원에서 우리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많이 나눈 만큼 이 사례들을 보고서 편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좀 반성해보고 우리도 그냥 작게나마 어떻게 환경보호 차원의 운동들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찬반 토론으로 진행하지 않고 이 사례들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 1, 채식주의입니다. 채식주의가 어떻게 환경을 돕는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고기를 먹을 때요, 우리 밥상에 고기가 올라오기까지 일단은 소든 돼지든 닭이든 가축을 키워야 되죠. 그런 키우는데 사료를 생산하는 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또 도축하는 거요. 동물들을 고기를 만들기 위해 죽이는 과정, 또 가공하는 과정, 이런 모든 과정들 다 공장을 가동해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시골 농가에서 직접 할머니가 키우신 오리 잡아가지고 직접 도축해서 직접 먹어요. 따로 환경오염 안 시켜요 하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고기들, 특히 도시권에서요. 대부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이 15,500리터라고 해요. 자, 반면에 쌀 1kg을 생산하기 위해 드는 물은 3,300리터밖에 안 된대요. 육식을 할 때와 채식을 할 때의 차이, 낭비되는 물의 차이가 엄청나죠? 자, 그리고 어쨌든 고기가 식탁 위에 올라오기까지 이렇게 공장을 가동하고 사료를 만들고 동물을 도축하고 가공하고 이런 과정에서 공장을 돌리느라고 나온 메탄가스의 양이 엄청나죠. 지구온난화의 주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들 때문에요. 채식주의를 하면은 어쨌든 동물을 죽이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서 물 소비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배출되는 메탄가스의 양을 줄인다고 치면은 굉장한 환경보호의 일환이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설명드린 부분 일단은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하기 진행해 볼게요.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물은 15,500리터인 반면 쌀 1kg을 생산하기 위해 드는 물은 3,300리터라고 합니다. 또한 밥상에 소고기가 올라오기까지 소 도축 과정에서부터 생산까지 배출되는 지구온난화의 요인인 메탄가스의 양을 생각할 때, 이 뒷부분에 우리 배웠던 문법 좀 활용해 볼게요. 을이라 공부했었죠. 채식은 단순한 개인 건강을 위한 일은 아니다를 을이라와 연결시켜서 자신의 주장 붙이는 생각합니다. 연결해 볼게요. 채식은 단순한 개인 건강을 위한 일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육식을 위해 양식되는 동물들의 무자비한 사육을 생각할 때 동물보호 차원에서도 채식은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프리건족입니다. 거지 아니에요. 이 사람들 멀쩡한 직업도 있고요. 이 사람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화이트 컬러 계층이 많다고 해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는 거죠. 프리건은 자유롭다의 프리와 채식주의, 비건의 합성어입니다. 자, 이 부분 소개하면서 우리 시작해 볼게요. 프리건은 자유롭다와 채식주의의 합성어로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며 쓰레기를 뒤져 의식주를 해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로 프리건족의 의미 설명하고요. 거지가 아니라 의식을 갖고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최근 조직화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운 문법 활용해 볼게요. 자, 프리건족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사람들이 소비만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아끼고 절약할 줄 모르면서 너무 물질 만능에 빠져서 쓰레기를 너무 많이 배출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배웠던 문법, 을 줄만 알았지 활용해 보겠습니다. 앞에 문장은 좀 틀렸다고 생각하고 뒷문장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자, 프리건족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 줄만 알았지 아끼고 절약할 줄 모른다며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합니다. 버려지는 쓰레기 안에서 쓸만한 것들을 찾아 최소한의 소비만을 하며 환경보호에 동참하고 있는 프리건들의 생활 방식이 다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으나 이상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 여기서도 우리 배웠던 문법 하나 나오죠? 을 게 아니라. 자, 앞문장 선택하지 말고 뒷문장의 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상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들이 왜 이러한 삶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의식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생활을 반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사례 3번입니다. 최소한만 소비하기 캠페인이죠. 또한 최근 개인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소한만 소비하자는 운동이 늘고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 제품 및 대형마트 쇼핑을 포기하고 필요한 것들은 재래시장 및 산지에서 공급받으며 심지어 TV 및 라디오 등의 세속적인 것들도 끊어버리고 설거지 세제, 샴푸 등 인공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직접 베이킹소다나 커피 찌꺼기 등을 이용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생활 조금 불편해 보이죠? 불편한 생활을 택한 경우이기는 하지만은 불편한 생활이 몸이 배어 그만큼 환경은 보호되겠죠? 자, 우리 정도 표현하는 많지 사용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생활을 택한 경우이기는 하나 불편한 생활이 몸에 배는 많지 환경은 보호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환경보호 사례들 첫 번째 채식주의, 두 번째 프리건족, 세 번째 최소한만 소비하기 캠페인 살펴보고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제각각 크게든 작게든 실천하는 경우이지만은 확실히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동참하고 있는 사례들이죠. 자, 우리 생활 너무 편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미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의 편한 삶이 어떻게 주어졌으며 그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면 보호도 필수적일 것이고 우리도 보호에 동참하고자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우리 문화 읽기 넘어가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자, 여러분, 한반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 중국은 대륙이잖아요. 주로 육지에 있는 땅이죠. 반도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육지에 이어진 땅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반도가 되겠고 한국 같은 경우도 반도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반도 또는 조선반도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런 한국의 땅의 지형적 특징, 바로 조선반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단락입니다. 저마다, 암석. 자,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선반도의 특징 나와 있죠? 특히 땅, 대륙의 지리적인 특징 나와 있는데 자, 어떤 부분이었죠?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30억 살쯤의 나이 먹은 돌들로 찬 땅이라고 소개했죠? 자, 주변국인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한국 땅에 있는 암석들이 역사가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연 변화를 많이 거친 땅이란 소리겠죠? 다음 단락입니다. 방파제. 조선반도의 특징 두 번째 특징 찾아봐 주세요. 네, 바로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 그랬죠? 자, 왜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했죠? 자, 첫 번째 앞부분 살펴봐 주시면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산맥이 연속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산맥과 산맥이 부딪히고 지각 변동대가 많아서 지진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한국은 산맥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있더라도 조금 단조로운 양식이에요. 또한 그 산맥들이 이루는 곳에 변동대가 없어요. 자, 산맥이 이루는 변동대가 없음. 산맥이 이루는 변동대가 없기 때문에 지진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일본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자,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풍이나 지진, 화산 이런 재난 등을 막아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점유하다. 자, 조선반도의 특징 세 번째 특징 살펴볼 수 있죠? 자, 반도기 때문에 위로는 육지, 아래로는 바다로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는 관문, 이게 바로 반도의 특징이죠. 자,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의 이점은요. 한국의 반도 같은 경우는 위로는 중국, 아래로는 일본이 있죠. 자,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경제 대국이잖아요. 네, 이미 세계 경제의 5분의 1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게 경제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겠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횡단, 물동량, 수송. 자, 조선반도의 특징 나오죠? 네, 바로 교통의 요지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3시간 이내 거리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43개라고 했어요. 대도시권이 많다라는 거고요, 주변국에. 자,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북미, 미국이나 캐나다 쪽 가는 백길도 일본 통과하는 것보다는 한국의 남해안을 통과하는 게 빠르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베리아와 유럽을 잇는 대륙 횡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가 남북한 관통철도로 이어지면서 한국이 육로운송의 시발점,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수송 실적이나 물동량도 굉장하다고 나와 있었죠. 다음 단락입니다. 숭상하다. 적점. 자, 이번에는요, 그냥 조선반도가 아닌 전체적인 반도라는 공간적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반도라는 공간의 특징은 어떻다고 했죠? 네, 이 부분이죠. 다양한 문화가 흘러 들어오고 각각의 문화를 독창적인 형태로 정착시키기 좋다라고 했어요. 자, 그 예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예로 나왔죠? 이탈리아도 반도예요. 자, 유태 종교인 기독교를 변형 수용해서 로마 기독교 문화를 형성했고요. 자, 또 터키 반도, 터키 같은 경우도 반도인데
동서양의 양대 문명을 통합한 독특한 방식을 형성했다라고 했어요. 또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 같은 경우는 이슬람 문명 그리고 또 서양 문명의 접점으로 한 시대를 이끌어오기도 했다라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선반도는요? 살펴보기 전에 단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착, 유입되다, 잡종, 융합. 자, 조선반도의 특징 5번째입니다. 자, 어떤 거 있죠? 네, 불교나 기독교, 유교 등의 외국 문화가 한국의 토착 문화와 결합하여 독창적인 문화를 형성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반도와 마찬가지로 조선반도 또한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면서 또 독창적인 문화를 형성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잡종 문화라고 표현했는데요. 네, 이런 반도적 특성으로 잡종 문화를 독특하게 형성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반도는 어떤 땅입니까? 자, 첫 번째 단락하고 두 번째 단락 확인해 주시면 되죠? 30억 살쯤 먹은 늙은 돌로 꽉 찬 땅으로 주변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오래된 곳이다. 2번. 위 글에서 얘기하는 반도의 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는 바다와 육지의 연결 관문이란 특징 살펴봤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특성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양한 문화 수용 및 형성을 해서 독창적인 문화를 탄생시킬 수 있다라는 특징 살펴봤었습니다. 3번. 여러분 나라의 지리적 특성은 어떤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 그럼 중국의 지리적 특성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총 면적이 세계에서 3위에 해당하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96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 면적은요, 세계 3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세계 총 육지 면적의 6.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43.2배의 크기를 자랑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중국의 지형 자체가 이렇게 넓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산지지형, 산으로 만들어 산맥으로 이어진 산지지형, 그리고 또 고원지형, 분지지형, 평원, 그리고 구릉지형 등 또 사막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형 형태를 자랑합니다. 자, 이것들의 이점이 있죠. 이렇게 다양한 지형 때문에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 생활 방식이 정착할 수 있었죠. 자, 이 부분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총 면적은 960만 제곱킬로미터로서 세계 육지 면적의 6.5%, 대한민국의 43.2배를 차지한다. 중국의 지형은 산지가 33%, 고원이 26%, 분지가 19%, 평원이 12%, 구릉이 10%를 차지한다. 넓은 대륙의 다양한 유형의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지형별 풍부한 자원과 각 지역별 다양한 문화적 생활 방식이 중국 대륙 지리로 인한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또 중국 대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이죠. 22.117km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과 인접해 있죠. 자, 이러한 특징 때문에 외국 문화의 유입도 굉장히 빠르면서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이점을 누릴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 대륙은 세계에서 가장 긴 22.117km의 국경으로도 유명하다. 북동쪽으로는 러시아와 북한,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몽골,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 국가인 키르기즈스탄, 타자키스탄, 남서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을 경계로 남아시아의 네팔, 부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과 접하며 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의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 접한다. 이에 따라 각 외국 문화의 유입이 빠르며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중국 대륙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국어의 모든 내용 마무리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10과 마지막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